진도 엄청 빠르죠? 우리 4단원이에요. 다양한 특성의 글 읽기라고 해서 중단원이 한둘 세 개 있는데 요 2번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쓴 거라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1, 3단원 나갈 거고 오늘은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50페이지. 독서를 통해 동서고금의 지혜를 두루 섭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소단원 학습 목표 제재 읽기. 오늘 할 일은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여기에서의 이 요물은 고려 말의 간신 왕의 권세를 빌려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었던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 고려 왕조에 대해 충성이 넘치는 조노라는 형이 이렇게 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뒤에 조친문은 유씨 부인이 써놓은 글인데 집안에서의 바느질하는 물건들을 의인화해서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니지, 헛소리하고 있어. 조친문은요, 죄송해요. 바늘이 부러져서 써놓은 유문이에요. 선물 받은 바늘. 내가 진짜 정줄 건 너밖에 없었는데 네가 부러져서 나 지금 세상이 끝난 것 같아. 너무 괴로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이거 망가지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없으면 못 살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 있을까? 셋째 줄. 언어 관습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점, 그리고 특정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빵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창작된 시대의 분위기나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저런 사람이 저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구나. 밑에 이 단원의 학습 요소, 글을 통해 고려와 조선의 사회상을 파악해 보고요. 옛글에 반영되어 있는 선인들의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옛날 조상님들 글을 쓰실 때 이러한 스타일로 글을 쓰시더라. 그랬구나. 다음 페이지.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고요.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된 생각과 감정을 글에 담으니까 과거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더 잘 볼 수가 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선조들에게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하는가. 이거는 생각해 보는 거지. 오랜 세월 걸쳐 인류는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글로 통해 보존, 계승해 왔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써져 있는 책 한 권 정도 남겨가지고 한 100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만한 창의적 사유에 도달할 수 있음. 밑에 2번 볼게요.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의 변화. 과거에는 소수의 지배계층만 지식을 독점했지. 왜?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거든. 배우기 쉽지가 않았으니까. 이 소수의 지배계층은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었냐? 정전이나 고전 같은 한정된 읽을 거리를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며 그것을 완전 외우려고 했습니다. 글쓰기 관습, 맨날 보면은 누가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이르기를 하면서 맨날 옛날 책들 막 인용해요. 옛 성현의 글을 본뜨거나 인용하는 걸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글의 종류도 많아지고 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옛 성현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들의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재미로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지. 묵독, 소리내지 않는다고. 속독, 빨리 읽고요. 다독, 많이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 읽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선택적으로 독서한다. 주체적으로 독서한다. 글쓰기 관습에서도 옛것을 모방하지 않고 개성이나 창의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터넷 정보 사회의 도래로 독서 문화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제일 큰 변화는 독서를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같아요. 독서 문화, 그건 개인 생각이고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자신이 읽을 글을 선택함으로써 독서의 흐름을 수시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검색형 독서 방법이 생겨났다. 글을 쓸 때에도요, 독자와 필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글쓰기 관습이 확대된다. 포인트는 여기네. 독자와 필자의 경계가 사라진다.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을 때에는 한 편의 글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작용하니까 어떠한 맥락이 작용되어 있나 그것을 파악하러 가야지.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글쓰기 관습, 독서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그 시대의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상상해야 한다. 최대한 글이 쓰여진 그 시대의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상상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면 관련 자료를 탐색해서 공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글을 생생하게 수용하고 오늘날의 잣대로 글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야, 이씨,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야. 그 시대에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글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고려 말 공민왕 때에 사관원 관리였던 이존호가 신돈의 무단과 전횡을 비판하고 엄청 권력을 부리고 완전 개판 치고 다녔었대요. 사관원이라는 것 자체가 왕에게 간언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왕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지. 그를 관직에서 내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임금께 아랜 상소문이다. 괜찮나요?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신돈이라는 사람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 그런 게 뭐 또 따지면 이 시대 사람들의 선비정신 그런 거겠지.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 사관원에 들어가면은 끝발 날리는 그러한 출세 코스 중에 하나였었는데 엄청 빡셌다고 하더라고. 기강도 제일 세고. 핵심 정리, 글의 종류는 상서문이고요. 비판적이고 설득적이고 예시적이고 인용적입니다. 신돈이 비판하겠죠. 저 녀석을 잘라야 합니다. 설득하고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망나니 짓 하고 다니는지 인용하고 경전의 말을 인용할 거래요. 바로 요 인용적이라는 부분이 당시의 글쓰기 관습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신돈의 무단과 전횡을 비판하고 그의 관직을 삭탈, 빼앗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다른 관리들의 사례를 들어 신돈의 오만함을 부각하고 경전이나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군신의 예법에 관한 당위적 규범, 임금과 신하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신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신돈은 어떤 녀석이길래 군신의 예법을 어기고 조정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관직 삭탈을 건의하고 있다.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을 통해 무례한 행동으로 군신의 예를 어기고 무단과 전횡을 일삼는 신돈을 관직에서 내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신돈이 임금님 폐하를 대우해주지도 않고 완전 맘먹으려고 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이런 식. 특징, 특정 인물의 그릇된 행동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 대비되는 사례를 들어 비판을 강화한다. 성현의 글을 인용하여 당위적 규범, 군신 간의 관계에 지켜야 할 예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상현상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 신돈이 저 가만 내비뒀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처음에는 신돈의 무례를 지적한 후 중간에선 신돈의 탄핵을 주장한다. 자신의 직분을 언급하며 상소문을 지어 바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저보고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냐고요? 에이, 제 직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조친문. 바늘이 죽어서 조의를 표하는 글. 바늘이 죽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글. 조선 순조 때 미망인인 유씨 부인이 지은 밑줄 한글 수필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제문의 형식을 통해, 이 말 중요하겠네요. 제문 형식.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말 표현도 참 좋고요. 과장도 쓰여져 있고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도 있다. 밑에 핵심 정리 확인할게요. 글의 종류는 한글 수필이고요. 여성분이 써서 여류 수필. 바늘이 죽어서 추모적입니다. 네가 죽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 고백적. 이 글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여윈 미망인인, 이 미망인이라는 뜻도 이게 사실은 완전 시대, 그냥 따지면 과부 이래도 되는데, 미망인이라는 말이 아직 잊어먹고 죽은 남편 따라가지 않은 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 되게 싫어해요. 뭐 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 아내 죽으면 남편도 같이 따라 죽을 거야? 아, 그럼 너무 무서운데. 나는 부인 없으면 혼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는 많아도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어. 그치? 물론 이제 여성의 수명, 그 평균 수명이 더 길은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얻고 나면, 진짜 상실감이 남자들이 더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에 잘했으면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 필자가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애착이 깊은 바늘이 부러지자, 이게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죠. 제문 형식을 통해, 제문 형식, 추모의 정을 절절하게 고백하여 표현하고 있다. 부러진 바늘, 주제는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도, 추모. 남편의 죽음 이후 남편과도 같은 바늘이 부러지자 제문 형식을 빌어 애틋한 심정을 죽은 사람 애도하듯 표현하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 바늘을 의인화하여 그 행장을 예찬하고 있다. 너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었었는데, 너 진짜 대단한 아이였었는데. 과장적 표현을 통해서 필자의 정서를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과장. 제문의 형식을 통해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왜 제문을 쓰냐면 바늘이 부러져서 그래. 본사에서는 바늘의 행장,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했었던 일, 그래서 내가 특히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결사에선 애도의 심정과 우리 언젠간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라면서 글을 맺고 있다. 괜찮나요? 네. 우리 딸은 막 지가 좋아하던 거나 밥 먹다가 막 이렇게 없거나 막 그러면 우리가 인사시키는데, 자, 인사해.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인사해. 그러거든. 보통 애들이 쥐가 잘못해서 망가뜨려 놓고 막 울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네가 잘못해서 망가진 건데 쟤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데 가라고 빨리 인사해. 안녕. 이런데. 그래서 초3인데 아직도 뭐 물건 망가지면 안녕 그래요.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준호 씨, 얼마나 누구 싫어해? 신도 너무 꼴보기 싫은 것 같아. 제 관직을 삭탈하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쏟아놓은 포인트, 신돈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글의 중심 화제, 신돈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시험 포인트는 사실은 이거죠. 당대의 글쓰기 관습이 지닌 특성 이해하기. 글 속에 반영된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요게 시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됐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신돈의 행포를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이색 등의 옹호로 극형을 면했습니다. 그 뒤 공주에서 온둔하며 운분 속에 지내다가 죽었고요. 정몽주, 박상충 등과 교훈이 두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이 글을 쓰고 나서 공민왕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왜 내가 아끼는 애 왜 자꾸 욕하고 그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신등은 요게 바로 글쓰기 관습이죠. 처음 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라는 게 나타난 거겠지. 3월 18일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일종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줄 거죠. 일화를 소개해 줄 거예요.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하나라 요게 여러 가지 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영도첨에 신돈이 제상반열에 앉아있지 않고 감히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앉았는데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아 온 나라 사람들이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임금이 어디 앉아 있어? 여기? 그러면 신하는 적어도 같은 줄에는 있으면 안 되지. 뒤로 물러나 있거나 옆에 서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와 거의 동급으로 같이 앉아 있어. 이준호가 봤을 때 신돈 저 자식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나? 무서운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신하와 임금이 같은 줄에 앉아 있다? 그것도 예에서 어긋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이쿠, 전하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문제인가? 아니요. 문제지.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인데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며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전하와 같이 앉아 있었던 이 사건은 예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라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 말아먹는 행동입니다. 폐하.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시어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그 도모함이 깊고 그 사려가 원대한 것입니다. 예법을 마련했는데 이 예법은 어떻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가만 내비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신도는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나라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나라의 정서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인물에 대해 단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당초에 영도첨에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예법으로서는 마땅히 조복을 차리고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 입는 옷 정식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장 정도 되겠죠. 조복을 차리고 나아가 벼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에게 은혜를 사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달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벼슬 줄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튀어와서 옷 잘 챙겨 입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인사하러 안 해. 급기야 대궐뜰에 들어서도 그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말을 타고 대궐문을 출입하여 의자와 함께 전하와 함께 의자에 걸터 앉고 집에 있을 때는 제상들은 마루 밑에서 절을 했으나 신도는 모두 앉아서 접대했습니다. 임금님하고만 맞먹으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 제상이든 누구든 신경 쓰나. 다 지 밑으로 보는 거지. 최항이나 김인준, 이면 같은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최항, 김인준, 이면 고려시대의 권신들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고려시대의 나쁜 신하들이야. 나쁜 신하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얘네들도 신돈만큼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전에는 중의 신분이어서 마땅히 치지도외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무례함을 꼭 책망할 필요는 없었지만 중이었을 땐 아유 제가 몰라서 그러나 보다 라고 봐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상이 되어 명분과 지위가 정해졌는데 감히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기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이 글을 쓴 이존호 입장에선 재상이 된 신도는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고 있어. 이게 비판의 근거겠지. 그리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자면 신도는 필시 자신이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래요. 맞아. 공민왕의 스승이었었거든. 이렇게. 유승단은 고종의 스승이고 정가신은 충선왕의 스승이었으나 신등은 저들 두 사람이 유승단, 정가신 이 사람이 감히 이런 일, 누가 한 일, 신돈이 행한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스승이니까 그래도 된다? 아니요. 옛날 임금의 스승이었던 이 두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의 외조부였으므로 인종대왕께서 겸양하여 할아버지와 손주의 예로서 서로 만나려고 했지만 공론이 두려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와, 왕의 외할아버지니까 어떻게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고 싶을까? 왕이라도 내 손자인데 어휴 우리 손주 잘 있어 쫑 이렇게 하고 싶었었을 텐데 아유 할아버지 괜찮아요. 남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었대.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디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만고에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 군신의 명분은 정해져 있었다. 군신의 그 예법도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군신, 임금과 신하가 없는 거지. 신돈과 전하께서는 사사로이 고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돈하고 친하다고 전하 둘이서 그냥 우리는 원래 알던 사이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돈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왕이 스승님이라고 불러도 아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신하와 임금을 신하로서 대해 주셔야지 저 스승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신돈 이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대박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무례합니다. 이거죠. 됐을까? 그러면 신돈하고 여기 이름 동그라미 했었던 최항, 김인준, 이면, 유승난, 정가신, 그 다음에 이자겸 얘네들은 신돈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지. 아무리 권력이 있었어도 그 예를 지킨 사람이니까. 첫 번째, 가의 역할. 신등은 어쩌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제시해서 예상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특정 인물, 신돈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화제에 접근한다. 뒤에 이어질 내용을 미리 암시한다. 신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요.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신돈이 한 행동들은 전부 다 예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특히 군신의 예법에 어긋난 것이다. 신돈에 대한 비판, 여기는 따로 체크하죠.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오만함을 부각하고 비판을 강화합니다. 최항, 김인준, 임연, 유승단, 정가신, 이자겸 얘네들은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그 정도로 무례하지는 않았어요. 이거지. 대비되는 사례를 제시해서 신돈의 무례한 행동의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괜찮나요? 됐고, 보충자료 얘네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56페이지. 홍범에 이르기를,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홍범에 이르기를 밑에 나오면 홍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경.
경전 중에 하나로 공자가 요임금과 순임금 때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사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 육아의 천하적 세계관에 의거한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공자가 쓴 글을 인용하고 있지. 바로 이게 이 당시의 글쓰기 관습이다. 이 글이 쓰여질 시대의 글쓰기 관습이 잘 드러난 단락 찾으세요 하면 요 다단락 찾으시면 됩니다.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으며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끊어. 신하로서 지가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칠 것이다. 임금만 할 수 있는 일을 신하 누군가가 한다면 나라가 망한다.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져서 치우치면 백성들은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있지만 인용.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남, 넘쳐서 지 것처럼 사용한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다 헤집고 다니는 거야. 우와, 임금한테 저 짓을 해도 목이 붙어있어 살아있네? 나도 해도 되나 보다. 이런 거겠지. 백성들 역시 그들을 쫓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남한다. 그 다음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으면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신도는 능히 복을 내리고 벼슬도 막 주고 그랬었나 봐요. 나랏돈 빼다가 막 용돈 주고 그랬나 보지. 위세를 부리고 전하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하니 이것은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왕이 완전히 정신줄 놓고 크게 분노해야지. 이렇게. 그 능멸함과 참람함이 극에 달하여 교만이 습관이 되었으니 백관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분수에 넘치게 하게 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거 신돈이 저거 가만히 내비두면 많은 관리들이 오바하고 분수를 지키지 않을 거야. 그거 보면서 백성들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라 망하겠지. 송나라 사마왕이 말하기를 얘도 빨간색 밑줄. 역시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당시의 글쓰기 관습이 나타나 있죠. 기강이 서지 않으면 영웅 호거들 중에 간교한 뜻을 가진 간옹, 간사한 영웅이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 기강이 서지를 않으면 예가 흐트러지면 예를 지키지 않으면 간사한 놈이 나타난다. 그런즉 예법은 불가불 엄격해야 하고 습관은 불가불 삼가야 할 것이다. 몸에 배어있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이 사람 신돈이 저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도 공경하고 백성에게 재해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스님이었으니까 머리를 깎고 그의 옷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그의 벼슬을 삭탈하고 절에다 두고 공경해야 합니다. 벼슬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사람을 써야만 국가가 평안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억눌러서 예법을 엄격히 한 뒤에야 부리셔야만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 나라에 어려움도 퍼질 것입니다.
임금이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절에다 갖다 두세요. 1번. 아, 나 써야 되는데? 그러면 권력을 억누르고 상하의 예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해결책 1. 이게 안 된다면 2번. 전하께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저게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도는 어진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신돈 이뻐하는 게 그냥 티가 많이 나고 소문이 많이 났나 봐.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래로 음양이 때를 잃어서 겨울철에 우레가 일어나고 누른 안개가 사방에 꽉 차고 해가 열흘 이상 어두웠고 밤중에 붉은 기운이 돌고 천구성이 땅에 떨어지고 나무의 고드름이 심하게 지나치게 심합니다. 라면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의 이유가 뭐 때문에? 신돈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청명이 지난 후에 우박과 찬바람이 일어 하늘의 기후가 여러 차례 변하고 산새와 들짐승이 성 안에 날아들고 달려듭니다. 얘네도 다 여기까지 뭐 자연재해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재해의 원인이 전부 다 누구다? 신돈이다. 신도인에게 내린 논도 섭리 공신 무슨 뜻이래요?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관리. 재상의 지위, 그냥 밑에다가 재상, 영의정 정도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겠지. 이 호가 과연 천지와 조종의 뜻에 합하는 겁니까? 아니요. 볕을 잘못 주신 겁니다. 폐하. 제가 이렇게까지 쓰면 열받죠? 계속 아픈 데만 진짜 뼈 때리듯이 때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는 뭔데 이런 얘기 하냐고? 네. 저의 직책이 사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관원 뭐래요?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는 간쟁, 옳지 않은 글을 올려 논박하는 봉박과 같은 일을 하던 관서.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이야기로 하면 그냥 잘 되라고 임금한테 잔소리하는 신하들인 거지. 전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 자격이 안 되는 인물 누구? 신돈이죠. 장차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기롱, 놀림거리가 될까 안타깝게 여깁니다. 나중에 역사가 말할 텐데요. 아, 이대로 신돈 가만히 내비두면 크크크 공민왕 멍청이 신돈을 계속 신하로 썼다니 그러니 나라가 망했지 라는 소문 들을 텐데요. 후대의 자손들한테. 이에 침묵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망을 면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의 할 일입니다. 저의 의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고요? 이게 저의 의무니까요. 이미 말씀드렸는지라 대처하는 바를 삼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해 주세요. 어떻게? 신돈 중으로 스님으로 만들고 벼슬을 삭탈하라. 이런 이야기. 됐을까? 글쓰기 맥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절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글을 왜 썼니? 라고 물어본다면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는 임무를 지닌 사관원의 관리가 예상독자 누구에게? 임금에게, 신돈의 비행을 방치하는 임금에게 글을 쓴 목적, 신돈의 죄를 고하여 신돈의 관직을 박탈하거나 그 권력을 누르고자 하기 위해서. 엄청 꼴보기 싫었었나 봐요. 이 정도까지 글 쓰는 거 보면. 신돈에 대한 탄핵의 근거, 신돈을 탄핵해야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그러네요. 이 근거 부분이 또 중요하네. 근거에다가 또 네모. 유교 경전 홍범을 인용하여 여기만 밑줄 권력남용을 비판적으로 나타냅니다. 신망 있는 유학자인 사마광의 말을 인용하여 초자연적인 기상이변을 들어서 이런 거지.
근데 뭐 나머지는 그렇다 쳐도 솔직히 세 번째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금 상황에선. 오늘날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합시다. 신돈이 어질지 못하여 국가의 자연 현상이 기이하게 일어나고 있다. 천재지변은 사람이 뭐 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기이한 자연 현상 어쩌고만큼은 비합리적인 근거야. 오늘날에 비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면 임금이 잘못한 거고,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면 신하들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건데, 전부 다 막 하늘에서 천명이 지났는데 막 아직도 추워요. 이런 거 보니까 하늘에 일이 생긴 거지. 거 봐, 임금이 잘못해서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역적이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잡아다 죽이고 그 집을 헐고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어. 왜냐하면 역적도 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물로 채워서 그 길을 막고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돌에다가 역적이 살았음이라고 써가지고 그 연못에다 가라앉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역시 외워둘 거. 당시의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 제일 중요한 얘기. 이 단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당시의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 자신의 주장성을 타당하기 위해 홍범을 인용했습니다. 유교경전의 권위를 수용했어. 야, 유교경전, 와, 공자님이 쓰셨다고? 대박. 그러면 무조건 믿는 거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사관원에 속한 관리로서 직책을 다하기에 상소문을 씁니다. 예상 독자와 필자는 군신 관계니까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라는 것들. 한 번쯤은 이성의 끈을 놓고 이런 식빵 막 이러면서 욕도 한번 할 만한데 이런 것들. 얼마 보니까 대한민국 해산물 뭐 대전 해가지고 홍보 영상 찍었던데 우리 식빵 언니. 우리 딸도 김연경 보면은 식빵 언니라 그래. 아, 근데 운동선수는 난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 욕하고, 이게 진짜 너무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순둥순둥 해도 이 승부에서만큼은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고 즐기는 입장에서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이렇게 쇼맨십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산의 자랑 광현이를 좋아하잖아. 김경희. 걔는 얼굴에 다 드러나. 공 잘 던지면 잘 던졌다고 드러나. 그래서 난 광현이 너무 좋아해. 이렇게. 난 걔 프로 데뷔할 때부터 봤었거든. 그때는 미친 듯이 야구에 빠져 있었던 데라서 그때 신인 이게 드래프트라고 해서 이게 뽑을 때 무조건 광현이 데리고 온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좋아했었거든. 이렇게. 이 글의 글쓰기 맥락을 말해봅시다. 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관원 관리요. 예상 독자는 누굽니까? 임금. 주제와 관련 지어볼 때 이 글을 쓴 목적은 신돈의 죄를 임금에게 고하여 벼슬자리에 내쫓거나 그 권력을 누르게 하기 위해서. 우와, 신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신돈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시조도 써놨어요.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었나 봐.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거짓이다. 중천,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왜 구태여 광명한 날빛, 햇빛을 따라가면서 덮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합시다. 이 구름 누구예요? 구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날빛을 따라가면서 덮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합시다.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 임금밖에 없어. 임금. 임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누구야? 이게 신돈이지. 야, 너 욕심 없다고? 어차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근데 왜 햇빛까지 가리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광명한 달빛은 임금 혹은 임금의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상소문은 신돈의 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만 얘는 비유적이고 돌려 말하기 우의적으로 신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중요할 거예요. 위 지문과 보기의 시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됐을까요? 네. 259쪽.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일단 미리 체크합시다. 3번 별표, 그리고 또 밑에 나오는 4번도 별표.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법과 기능, 예법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예법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를 구별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 수단이지. 바꿀 수 없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네. 오늘날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부분 어떻게? 그 천재지변 관련된 부분. 그렇죠? 3번도 중요하지만 4번도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 콕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나라면 4번. 상소문인 걸 고려할 때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필자의 글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건데요. 사관원 신하가 임금에게 쓰는 글이었었던 거죠. 상소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예상 독자가 임금이다. 필자는 신하지. 둘이 군신관계야. 주장을 뚜렷이 밝혀 임금이 생각을 바꿀 걸 요청하면서도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글쓰기 방식,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글쓰기 방식. 문수의 당의의 사건, 영도천 판감찰로 임명된 직후의 사건을 통해 신돈의 언행과 경험을 제시했어요. 신돈의 무례와 과오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옛날에 끝발 날리던 유승단, 정가신, 이자겸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이들과 달리 신돈을 특별히 무례하다라는 점을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홍범, 공자님 써놨었던 글을 인용한 의도를 파악하고 당시 지식인들은 어떤 종류, 유교 경전 읽었겠지. 홍범을 인용한 의도, 신하의 올바른 도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어긋나는 신돈의 행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성현의 지혜를 얻기 위해 유교 경전에 해당되는 책들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그걸 인용하는 걸로 봐선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260쪽.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한국사 배워요? 1학년 때만 배워요. 아, 그래요? 이를 바탕으로 신돈이 이존호의 글에 반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신돈의 입장에서 임금님에게 글을 한번 써봅시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반원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 권력 가지고 있는 애들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었다. 공민왕은 뭘 하려고 했었다? 반원자주 왕권 강화. 공민왕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했고 원나라한테 붙어먹어서 권력을 누리던 놈들 다 잡아족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를 했었다.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었던 관제를 복구를 했고 변발 등 몽골 풍속을 금지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었다. 고려가 이제 한번 쭈그려 있었는데 한번 기지개 켜보겠어.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회복했고 전민변 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의 원상 회복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국민당은 어떻게 고려 한번 잘 살려보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그쵸? 권문세족이 반발했고 개혁의 중심 인물인 신돈이 제거되고 국민당이 시행됨으로써 개혁이 중단되었다. 요거를 보면 어떻게 신돈 살려놔야 됐었겠는데? 국민당의 개혁 정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의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다.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의 기반으로 삼고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신진사대부, 또 다른 똘똘한 세력을 가진 애들을 키워주어서 기존의 얘네들을 막고 싶어 했었던 거지. 신진사대부들 중 급진개혁하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한 이성계와 결탁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모색하였다. 괜찮나요? 이런 걸로만 보면은 신돈,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함께하는 탐구생활, 신돈의 개혁. 신돈이 전민변 정도감 두기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다음과 같이 방을 내렸다.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어서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를 권문세가가 다 빼앗아가 차지하고,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안 되니까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이 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대박. 지금으로 따지면 법원 판결 났는데도 야 돌려줘 했는데 안 돌려줘.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었다. 이 나쁜 놈들이네. 향리, 영리, 관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간 자들이 모두 숨어들어 크게 농장이 설치되니 백성들은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위게 하며 세금을 안 내니까 홍수와 가뭄을 부르고 질병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려고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지만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 거죠. 가끔 경찰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총포류 소유자 자진 신고 기간, 마약류 소지자 그냥 신고 기간. 이 신고 기간 때 하면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해줄게요. 용서해 줄게요. 갖다 내라는 거지. 이렇게. 총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뭐 한 총 같은 거 있나? 뭐 엽총이나 권총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전하, 지금 저를 내쫓으려는 권문세가들은 과거에 빼앗아 가진 토지와 노비를 지키려고 혈안이 된 자들입니다. 저들은 전하께서 제게 맡겨 추진하는 개혁의 칼날을 피하고자 저를 헐뜯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간교한 말을 일삼는 이조노의 무리를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상 이 신돈이랑 이조노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제 말 듣지 말아요가 아니라 쟤네들 벌 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뭐 전부 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다 또 체크하자라고 하면 다른 사례와 비교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인용했다. 필자의 직책, 예상독자, 지필 목적은 쉬우니까 됐고, 이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적인 특성 꼭 확인, 당시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 얘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